조각 투자도 제도권 안으로 판 커지는 토큰 증권. 네, 오늘의 키워드는 토큰 증권이 되겠네요. 지난 2월에 금융당국이 STO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각 투자에 대한 부분들 제도권화로 본격적인 길을 걷게 됐는데요. 확실히 기업들에게는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실물에 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부담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투자, 미술품에 대한 투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토큰 증권화 될 수 있는 자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토큰 증권은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된 증권인데요. 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실물 자산의 가치를 다수의 투자자가 좀 이제 분산해가지고 함께 나눠서 소유가 가능한 증권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동산이나 미술품 등과 같은 유형 자산은 물론이고요. 각종 저작권이라던가 지식재산권 또 이런 무형 자산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자산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 인지가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차별화와 특색 있는 자산을 토큰 증권화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명품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영화, 콘텐츠, 크라우드 펀딩, 웹툰이 좀 대표적인 토큰 증권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꼽히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콘텐츠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팬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인기 있는 아이돌이나 유튜버를 토큰화하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ESG와 관련한 탄소 배출권이라던가 반값 아파트 등과 같은 것에서도 이제 토큰 증권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여러 가지를 토큰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 같은데 사실 2월에 금융당국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STO에 대한 수혜주로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지목이 됐던 것 같아요. 증권사들 주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지수랑도 좀 연동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것 같은데 증권사들 근황은 지금 어떻게 좀 정리를 해나가고 있나요? 네, 2월에 정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증권사에서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규제도 많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게 당장 증권사의 수익성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만 네. 이제 STO 시장이 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증권사에서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고 좀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시장이 좀 본격화되면 증권사는 토큰 증권의 발행이나 유통 과정에서 아무래도 핵심적인 담당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주식 트레이딩 그 MTS나 HTS 시스템과 같이 그 매매 시스템을 그대로 구축을 하게 되면 다양한 추가적인 고객들을 증권사 입장에서는 확보를 할 수 있는 또 경쟁력이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확보한 고객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또 주식 매매라던가 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매 수수료까지 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들과 함께 협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이제 취득하거나 이런 움직임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로 사실 수익들이 좀 연결되고 잡히고 있었는데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린다면 증권사들은 정말 분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많은 증권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잘 착실히 좀 해가는 증권사 어떤 곳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대신증권인데요. 대신증권은 지난 3월에 부동산 투자 조각 플랫폼 회사인 카사코리아를 인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카사코리아는 이제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을 쪼개가지고 한 5천 원 단위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임대 수익에 따른 배당이나 추후 매각을 했을 때의 차익들을 이제 나눠서 같이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제 지난 3월에 카사를 인수하면서 토큰 증권 시장에 사업 진출에 나섰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카사 인수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확보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이제 부동산 투자 기존 플랫폼을 좀 활용해가지고 다른 사업들도 함께 파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금이나 은, 귀금속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까지 접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사업성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예탁금 관리까지 연계해가지고 대신증권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이득까지 함께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카사가 인수되기 전에는요, 기존에는 이제 하나은행에서
카사코리아의 예탁금을 이제 관리를 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제 대신증권에서 카사코리아의 예탁금을 이제 그들이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고객들의 예탁금을 신탁해가지고 거기서 벌어들인 또 이자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신증권이 추가적인 이득을 얻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신사업이라는 좋은 모멘텀에다가 여기에서 이제 비이자 이익까지 네. 얻는다고 하니까 정말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들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토큰 증권 시장 아직까지는 좀 어색하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로 수익을 보는 사례가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범죄도시 3가 개봉을 네. 했잖아요.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17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까지만 확인했을 때 이제 누적 관객 수가 한 840만 명을 돌파했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900만 명까지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조각 투자 플랫폼 중에 펀더블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범죄도시 3가 작년 6월에 펀더블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었거든요. 총 제작비 135억 원 중에서 10억 원 부분이 이제 조각 투자의 금액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공모를 시작했을 때가 범죄도시 2가 개봉하던 시점과 맞물려서 진행을 했었어요. 범죄도시 2도 굉장히 상당히 인기가 맞아요.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공모 과정에서도 약간의 흥행을 하게 되면서 1시간 만에 목표 금액이었던 10억 원을 금방 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범죄도시 3 조각 투자는 최소 투자 금액의 5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투자자들은 개봉 이후에 영화 매출에서 뭐 제작비라던가 여러 가지 비용, 수수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펀더블에서 싱크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조각 투자를 공모를 진행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는 이제 2억 원을 공모를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때는 관광객 그 관람객이 219만 명이었는데 수익률이 한 14%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범죄도시 3가 아직까지 상영을 하고 있고 이게 정확한 수익률이 지금까지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지만 훨씬 싱크홀이랑 비교했을 때 관객 수가 훨씬 더 많고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싱크홀보다 훨씬 더 기대할 만한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랑 지방세를 합쳐가지고 15.4%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에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니 참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보셨나요? 범죄도시 3는 안 봤고요. 네. 2까지는 봤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뭐 이번에 저도 커뮤니티나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뭐 재밌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영화 우리 항상 보면서도. 흥행을 하면 이걸 항상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지를 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 또 재테크 시간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전해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콘텐츠 투자는 아무래도 관객 수라든지 흥행 여부에 따라서 비례해서 좀 이익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일 것 같은데 앞서서 사실 뭐 실물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명품도 네.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명품의 경우에는 완전 실물 자산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품 가방을 조각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플랫폼사에서 희소성이 있고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명품 가방을 사가지고 그 조각 플랫폼 회사가 실물로 직접 일단 구입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명품 가방의 매입가에 뭐 플랫폼사의 일정 수수료나 영업비를 더한 총 금액에서 소유권을 이제 잘게 쪼가가지고 이제 조각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앞서 범죄도시 3처럼 최소 투자 금액을 이제 설정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이 명품 가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자 모집이 끝난 이후에는 명품 가방의 가격이 약간 오르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재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명품 가격이 올라가지고 차익을 분배받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차익을 분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격보다 좀 낮게 측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우려도 있고 약간 손실의 우려도 있다 이런 것도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조각 투자도 그러니까 투자의 성격은 지니고 네. 있는 거네요. 이제 판단에 따라서 손실을 얻을 수도 있고 이익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공존을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분석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은 같은 것 같습니다.
뭐 조각 투자도 일단 투자기 때문에 이렇게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여러 가지를 소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한우 투자도 언급을 주셨는데 한우 투자는 뭔가요? 한우는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동물에게 투자를 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변수가 많은 사실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우 투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스타키퍼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이 회사에서 뱅카우라는 한우 조각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뱅카우에서 현재 키우고 있는 소는 한 1,400마리로 4만 원대부터 500만 원까지 투자 금액을 선택해가지고 한우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다 큰 소에게 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 작은 송아지에게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다. 플랫폼에 이제 어린 송아지를 농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이 투자금을 모아가지고 이 송아지에게 어떤 사료를 먹이고 있고 우리 송아지는 어떤 유전 사항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면서 그냥 함께 송아지가 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송아지가 자라는데 24개월에서 30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육을 하고 이제 출하되는 시점에서 경매로 내다 팔게 되는데요. 이제 팔고 사육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나눠 갖는 방식이 바로 한우 투자, 조각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소는 경매할 때 어떤 등급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농가를 선택하고 어떤 개별 송아지에게 투자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사실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를 내가 선택을 했어요. 네. 그 A라는 농가가 우리 농가에 있는 송아지는 대부분 뭐 등급이 뭐 툭불 한우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도 내가 선택한 개별 송아지는 그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는 그럴 수 경우가 있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한우 투자를 할 때는 송아지를 선택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런 논란 같은 것도 함께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송아지에게 먹이는 사료 가격도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경매로 내답한 소에 대해서는 사육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배금을 쪼개서 수익을 배당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육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투입된 비용이 아니라 계약을 하는 시점에 미리 이제 선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사육비를 제외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육비가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익과 손실은 농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는 손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육비를 애초에 좀 높게 측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사육비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내가 이 사육비를 온전히 믿어야 되나? 이게 좀 불투명하다. 이게 사기가 아닌가? 이런 좀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건 아무래도 이제 가축이다 보니까 전염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가 폐사를 그럴 하는 수 경우도 있죠.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도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소가 사육 중에서 이제 폐사를 당하게 되면 이걸 온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조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한우의 집단 폐사나 뭐 미술품은 위작으로 판별되는 경우도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훼손됐을 때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손 통장금을 한 5% 정도 설정하라 이런 것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투자다 보니까 리스크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좀 다양한 투자가 있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좀 찾아보니까 뱅카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번에 3월에 시리즈 A 투자에 좀 유치에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4만 원대부터 500만 원까지도 네, 투자 금액을 맞아요. 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고요. 1년 6개월 정도 지금 서비스를 한 지 지났는데 누적으로만 60억 원 정도 그리고 평당 건수도 지금 19,000건 정도의 펀딩 건수를 또 달성을 했다고 하니까요. 나름 이런 조각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조각 네. 투자하면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에게서 많이 조각 투자에 그쵸, 수요가 네. 높은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한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0대에서 60대 분들의 관심이 특히나 많은 투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연령층도 좀 다양하다 보니까 네. 좀 신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실 얼마 전까지 좀 광고를 저는 봤던 것 네. 같은데, 음악에도 저작권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이제 음악 저작권을 또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뮤직하우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음악 저작권에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저작권자가 받는 금전적인 권리를 양도받아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발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원래 뮤직하우 같은 경우에는 매주 평일 오후 12시에 새로운 곡이 한 개씩 출시가 되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었어요. 경매에 나온 곡이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는 곡이라면 내가 구매할 수량이랑 금액을 입력해가지고 직접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은 경매가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곡들만 뮤직하우에 기존에 올라가 있는 곡들만 사고 팔 수가 있는데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주식 거래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주식처럼 음원을 뭐 1주 단위로, 한 주 단위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차익을 실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뮤직하우에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때는 음악 저작권료 플러스 시세 차익까지 챙기실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래량이 활발하지 않은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매가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7월부터 이 경매 서비스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기존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의 조각 투자 서비스가 이제 이렇게 새롭게 다시 오픈을 하면서 이번에는 음악 수익 증권 형태로 변경되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뮤직하우가 본격적으로 STO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키움증권 계좌가 있어야만 이제부터는 이제 뮤직하우에서 음악 그 증권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기 변동을 정말 안 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음악을 안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음악 저작권이 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고 또 팬들과 가수와 좀 소통하고 이런 결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악 저작권에도 이제 투자하는 플랫폼이 있다는 점 뭐 아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또 새롭게 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조각 투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의 경우에는 대략 수익이 어느 정도 잡힐까요? 수익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이트 들어가 봤을 때 한 11% 정도의 수익을 네. 보고 있는데 이게 역시나 주식과 비슷하게 내가 거래했던 가격과 이 차익이기 때문에 수익에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수익률로 따지면 높았던 게 한 11% 정도 수준이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벚꽃 연금 노래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거에 대한 수익 저작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뮤직하우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 곡은 뮤직하우에 등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고 또 이제 제가 아이유 씨를 좋아해가지고 네. 아이유 씨의 노래도 좀 검색해 보니까 마이너스인 곡도 있지만 뭐 3%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곡들도 있고 굉장히 천차만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약간 서비스가 중단됐던 건 규제 문제 때문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뮤직하우에서는 그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금융당국의 그 소명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재출시를 하면서 증권화를 함께 접목하면서 STO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STO가 또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이런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연희님이 방금 또 음악 투자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좀 조각 투자 많이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조각 투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네. 사실 좀 그런 우려스러운 무서울 수 있죠.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알고만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이 조금 개화가 된다면 그때는 약간 저도 뭐 음악이라던가 아니면 명품 투자라던가 이런 거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STO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확장돼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이제 주식 투자의 경우에는 이제 많은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다 익숙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부동산 투자도 굉장히 큰 돈을 가지고 하는 투자기도 하잖아요. 또 어떤 투자들이 좀 흥행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워낙에 이제 세상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박한 그런 게 나오면 제가 직접 발명해서 이거를 투자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이디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모든 자산이 다 그쵸? 증권화되고 네. 조각 투자된다고 하는데 꼭 자산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쵸.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전에 뭐 팬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뭐 유튜버들의 콘텐츠가 이제 토큰화 된다고 하는데 제 채널도 조금 더 커져가지고 이런 토큰 증권화 될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조금 남아서 연희님에 대한 또 궁금한 사항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니까요. 채팅창으로 궁금하신 점 또 많이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는 좀 어떻게 저희 출연하고 나서 네.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시는데 좀 관심 가는 주제라든지 있으셨나요? 사실 많이 바빠가지고 네. 최근에는 제 채널보다는 여기에 조금 더 많이 네, 시간을 감사하네요. 쓰고 네. 있고요. 오히려 저도 이제 이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거를 많이 알게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 저는 많고 많은 앵커님들 중에서 은별 앵커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었는데, 연희님 보시니까 공모전 같은데 참 많이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원래 약간 경제 관련 공모전이신가요? 경제 관련 공모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공모전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 편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공모전에 투자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나 약간의 능력을 토대로 공모전에 참여해가지고 그걸로만 제가 한 3개월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네.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능력이 이게 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재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무엇이든 해보시면 두드리면 언제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공모전을 토대로 또 새롭게 얻은 다양한 기회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는 명언을 주신 것 같은데 똑똑 박사 에디님이 너튜브 지금 시작해도 되냐고 여쭤보는데 당연하죠. 네. 거의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작하는 건 뭐 언제 시작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하고 꾸준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혹시라도 뭐 그렇군요. 채널 운영하고 싶은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오셔서 제 이메일 주소 있거든요. 물어보시면 제가 뭐 편집하는 방법이라던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희님 너튜브 한 번 더 홍보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이제 주식캐스터 연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주식이나 경제 초보분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맞춘 채널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우리 시청자님들은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주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에게는 제 채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항상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연희님과 함께 이슈와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함께 가져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2.0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중국의 좋지 않은 경제 상황, 혹시나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고요.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곧 이제 뜨거워질 이슈 STO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